시장에서 오케이 바이오 그냥 종목명에 젠, 셀, 진 붙어있으면 다 가는 그런 시장이 되려면 뭔가 히트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물음표가 사실 붙어있어요. 제약바이오랑 반도체랑 같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하고 게임하고 성장성 높은 애들이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코스닥은 이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우리 그 지난번에 16강전 했잖아요. 바이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다시 봐야 할 종목 뭐 16강전에서 1위를 차지했던 SK 바이오팜. 네. 이게 정말 그동안 안 움직이다가 저도 이거 안 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했는데 오늘 조금 특히 이제 오늘 움직이기 조금 시작했어요. 움직였습니다. 아직은 조금. 성이 안 차지만. 성이 안 차죠. 성이 안 차죠. 사실 이제 제가 바이오 이야기를 한 2달 전인가부터 사실 했었잖아요. 올 때가 됐다. 주도주로 네. 희망한다. 네, 희망한다. 네, 희망한다 맞을 것 같아요. 수급 빈집은 맞았었고, 제약바이오 근데 이번 주 들어서 확실히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이 갑자기 급격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좀 확실히 좀 보입니다.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급 빈집이기도 하고요. 2년 동안 비대면 생활에서 이제 대면 생활로 이제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실제로 공장은 멈췄었던 거고, 이건 뭐 드렸던 말씀인데 제조업체들은 공장도 멈췄었어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연구소가 멈췄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임상은 좀 멈췄겠지만. 그렇지. 네. 근데 미리 해놨던 임상의 데이터들은 계속 좋은 발표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올 상반기까지는 좋은 데이터를 발표하거나 해도 주가가 꼼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강력한 주도주들이 돈을 다 갖고 있었어요. 상반기는 경기 민감 섹터들, 올해 극초는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반도체, 그다음에 하반기 좀 지나서는 뭐 카카오나 경기 민감 주식들, 철강, 화학 그랬었고, 그리고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2차 전지, 게임, NFT 다 뭐 이런 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데 수급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지금 갈 명분이 없었죠. 근데 지금 그래서 좀 이제 주목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투기적인 자금들도 좀 있는데 가상화폐로도 좀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성격이 비슷한 그런 수급적인 요인에서 이중거를 겪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도 조금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동안 주도력을 발휘했던 게임주나 2차전지 소재 같은 종목들이 이제 슬슬 좀 변동성이 좀 확실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를 고민했을 때 정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섹터들,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가장 저는 또 떠올랐었던 거고, 그때부터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하면 항상 좀 빠르다. 좀 빠르다. 근데 지금부터 봐줘도 저는 이제 늦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SK 바이오팜뿐만 아니라 전 전반적으로 좀 다 괜찮아요. 이번 주 보면 작년에 화려했었던 박셀바이오 같은 것도 오늘 최근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어요. 이게 조금 이렇게 여기가 너무 상승세가 커서 그렇지, 어제만 최근에 보면 이게 한 6만 원 좀 안 되던 게 지금 거의 한 20%, 30% 가깝게 올랐거든요. 얼마 올랐냐? 볼까요? 거의 한 30% 넘게 거의 40% 가깝게 올랐네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바닥에서 있다가 이제 고개 처음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고개 드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수급 빈집이니까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제 매집하는 모습들인데, 당연히 또 여기 자연스럽게 한 이 정도 가면 한 83,000원 정도 가면 아직도 많이 남긴 했지만 여기가 저항이 될지 지금 여기가 저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로 가면 갈수록 저항들이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려면 이거를 저게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고 뚫고 올라가려면 조금 더 반영해서 말하면 저항에 있는 사람들이 저 물량을 안 팔고 보유를 해도 되겠다라고 심리가 바뀌려면 이순신의 대사도 나오잖아요. 불안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다면, 불안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해요. 그게 좀 리스크예요. 뭐냐면 지금 ST팜이 그래도 다행히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ST팜이 아시겠지만 증설 나오면서 확실히 가장 이 불안을 확신으로 바뀐 케이스였죠. 그동안 증설을 하면서 이제는 단순하게 이건 약간 제조업의 느낌이 강해요. ST팜은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확신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도력을 먼저 해서 나온 거죠. 실적도 되겠구나.
수주 받았으니까 증설을 하면서 그러면 증설했으니까 이거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빅파마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증설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붙었던 거고 사람들이 장기 저항에서 팔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근데 지금 뭐 박셀바이오도 그렇고 그다음에 SK바이오팜도 그렇고 그다음에 ABL바이오 볼까요? ABL바이오도 그렇고요. ABL바이오는 이제 장기 저항을 슬슬 이제 먼저 나왔잖아요. 여기 버스터. 네. 이제 여기서부터 저항 맞고 내려오고 저항 맞고 내려오고 저항 한번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네오이뮨텍 네오이뮨텍도 요즘에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식도 이제 장기 저항을 벗어날랑 말랑하고 있는 다 대부분 여기에요. 장기 저항에 부딪혀 있거나 장기 저항을 한번 넘었다가 다시 조정 들어오거나 딱 그 국면이거든요. 그러려면 이것에 지금 저항에서 지금 수급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를 뚫고 확 치고 올라가려면 과거의 신라젠이나 아니면 뭐 안트로젠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시장에서 오케이 바이오 그냥 종목명에 젠, 셀, 진 붙어 있으면 다 가는 그런 시장이 되려면 뭔가 히트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물음표가 사실 붙어 있어요. 그게 물음표가 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냥 말기암 환자를 완전 완치했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그게 2만 원, 3만 원 하던 게 15만 원까지 가고 그랬었으니까 그 정도의 상품이 있어야 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미약품 산업피해 기술 수출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도 기술 수출하는 회사가 됐다라고 해서 그런 뭔가 대형 호재들이 있어줘야 돼. 그러니까 중소제약사들이 정말 획기적인 뭔가 결과물을 내던가 아니면 큰 형님들이 정말로 실적을 낼 수 있는 최근에 정말 몇 년 동안 못 보여줬던 것들을 보여주던가 그런 트리거가 좀 있어주면 내년에 충분히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여건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관점 좀 많이 빠진 거 위주로 이제 수급 빈집으로 그냥 많이 밀렸으니까 올라오는 정도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바이오 섹터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호재를 발표하면서 딱 올라가는 급등하는 어떤 주가 있다. 그럼 우리는 그게 대장주라고 그 대장이죠. 그래서 거기에 올라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일단 ST팜이 그래도 좀 뭔가 스토리는 만들어가면서 과거에 한미약품하고 약간 비슷한 스토리를 좀 만들어내고 있죠. 한미약품도 기술 수출하면 마일스톤 받고 앞으로 나간 로열티 받고 하면 실적이 쌓이는 구조였잖아요. 그러니까 ST팜도 약간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시총이 ST팜이 작은 게 아니에요. ST팜이 지금 시가총이 2조 정도 되니까 신라젠이 스타트했던 게 2조 대였었거든요. 2조에서 3조 사이였었거든요. 여기서부터 15조 이렇게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딱 여기서 이제 이 주식은 그렇게까지 갈지는 뭐 모르지만 그 정도의 호재는 아니다. 그 정도 호재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제조업체처럼 밸류에이션 계산한 회사니까. 근데 우리가 그 PER 대신에 PDR, R을 D로 쓰잖아요. 드림. 정말 그거를 꿈을 확장해서 이 약이면 전 세계 인류를 다 구원하겠어 하는 그런 약이 만들어지려면 뭔가 하나 나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신약 개발 업체가 되겠죠. 그렇죠. 뭐 ABL 바이오, 네오이뮨텍, 뭐 박셀, 뭐 이번 주 보면 막 들들랑한 주식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주식 쪽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앞으로 있을 뭐 1월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참여 기업들이라던가 앞으로 뭐 좀 나오겠죠. 아마 기업들도 그동안 아껴놨던 무언가들을 쏟아낼 거예요. 근데 진짜 지금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뭐 네. SK 우리 바이오팜 같은 바이오팜. 경우도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하는 그 네, 리스트에 맞습니다. 뭐 올라가는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 때문에 지금 주가 오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참석한다라는 거는 내가 그래도 뭔가 발표할 게 그럼요. 있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는 의미가 거군요.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그렇죠. 네. 11월 아. 달에 있었던 SITC 그때 아마케에서도 네오이뮨텍이 긍정적인 좀 좋은 결과 발표하고 좀 냉탕과 온탕을 좀 거슬렀는데 그게 11월 아마케부터는 좀 시장에서 먹혔던 거죠. 원래 상반기에는 또 있었지만 비대면으로 했었고 비대면 한 대도 많았었고 근데 별로 시장에서 신통치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별로 재미없었고 근데 1월부터 JP모건 헬스케어는 오미크론 나오고 나서 발표를 했는데 그냥 대면으로 진행하겠다. 비대면 갈 생각 없다. 그렇게 했었으니까 뭔가 이제 좀 이제 리오프닝의 또 다른 수혜주로도 볼 수 있죠. 이제 그리고 리스크를 제가 두 가지를 보는 게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뭔가 엣지 있는 종목이 아직은 없다라는 거랑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면 네. 이런 바이오주들은 쥐약이죠. 그렇죠. 쥐약이죠. 그게 저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데 바이오가 세네. 이거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해도 너무 바이오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생긴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치고 하려면 금리 인상을 해도 그것보다 더 큰 뭔가를 보여줄 만한 트리거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사실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면 리스크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가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빈집 수급이 빈집이기도 해서 해볼 만은 한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뭔가 희한한 찌라시와 함께 뭐 갑자기 뭐 이게 얼마 간대 그런 뉴스가 들리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 고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카카오가 구글이랑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더 거의 고점 나왔거든요. 예. 그런 뉴스들에 대해서는 항상 귀를 기울여 보시면. 근데 우리 주린이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이거 내가 들은 정보인데 이거 이제 이렇게 된대. 네.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해오면서 짧지 않은 기간 주식을 해오면서 나한테 들어온 정보는 거의 대부분 설거지성 정보였습니다. 네,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네. 개인들한테 네. 개인들이 아는 들어올 그 시점의 정도면 정보. 그 너만 알아. 그거조차도 그분이 맨 마지막이다. 네. 그렇게 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간혹 맞아. 그게 간혹 맞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근데 간혹 안 맞을 때 그 종목이 계좌를 완전 박살을 나게 하죠. 간혹 안 맞는 게 아니라 자주 안 맞죠. 네. 그 간혹 맞는 그 기억 때문에 간혹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보에 대해서 빠져도 정확히 손절을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그 정보를 준 사람만 들들 볶죠. 그러다가 나중에 경험들 많이 쓰실 거예요. 그 정보를 주신 분이 야 이거 왜 이래? 몰라 기다려봐. 이거야 또 좀 밀리면 야 이거 왜 이래? 야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 사람 팔았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나 어떡하라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 매매를 뭐 들으시면 가장 객관적인 거는 정말 소액으로 혹시나 나중에 모르니까 소액으로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뭔가 진짜 이거는 정말 상위 레벨의 정보야 라고 진짜로 확신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정보를 리스크 관리는 확실하게 하시는 차원에서만 하자. 네, 제 경험상 그랬다.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제가 대신 경험했으니까. 그래. 우리 김정수 저자님도 다 깡통을 차보고 깡통 차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맞아. 참 네. 그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김정수 저자 뭐죠 제목이 책 제목이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봐. 맞아. 네. 그 저자의 투자법하고 우리 황 팀장이 투자법이 좀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연말 특집으로 네. 뭐 같이 콜라보로. 콜라보 방송을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비교하면서 네. 어떻게 기획이 될지 이제 저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진짜 내가 디테일하게 다 끄집어내서 그냥 해볼 생각입니다. 저도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막 김종수 저자 그 뭐죠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아주 우리 황 팀장이 아주 감탄을 하셔가지고 네. 자 근데 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미래 얘기만 하면 참 밝고 좋아요. 네. 근데 오늘의 당장 현실을 보면 그죠. 코스닥은 확 무너졌단 말이에요. 네. 외인과 기관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개인이 다 받아주고 네. 이게 또 불길하단 말이죠.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뭐 전형적으로 선물 옵션 만기일 날 오버슈팅 슛 나오면 그냥 차익 실현 나오는 정도의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정도라고 보시는 게 합당하고요. 지금 나스닥이나 S&P 500 선물 보면 지금 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경계감도 좀 있고요. 그렇죠. 지금 7% 소비자 네. 물가지수 얘기가 나오고 근데 있으니.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잠재우긴 했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경계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한 뭐 강보합 정도 0.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또 FOMC 회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경계감. 그러니까 다음 주는 정말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다 겹쳐 있는 주가 다음 주입니다. 가장 일주일 어떻게 보면 뭐 주식시장이 나빠서 재미없다기보다 한산할 겁니다. 네. 왜냐면 다 눈치 보기잖아요. 눈치 보기 어떻게 나올까 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 해도 그 그죠? 예상이니까 예상이고 일단 확실해야 네. 돼. 그리고 뭐 헝다 리스크도 여전히 있고 하니까 다음 주는 아마 다들 굳이 기관 투자자들도 내년을 준비하는 구간에서 지금 뭐 굳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뭐 그냥 여행 갔다 오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죠. 불안하니까. 네네. 왜냐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확 급락할까 봐. 근데 다음 주 지금 보면 월가에서도 사실 미국 시장 전망치가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내년에 좋을 거다. 조정 나올 거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엇갈릴 때는 시장의 변동이 별로 없어요. 한쪽으로 쏠렸을 때가 되게 초반에 나왔다가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세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미국 시장도 한번 조정 겪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겪었고. 그리고 시장도 엇갈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EPS 추정치에 대한 것도 이제 하향 조정 국면 추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 국면이고
모멘텀도 소멸됐고 대외적인 리스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갑자기 급작스러운 이벤트가 나와서 종목별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 재미없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데 조정이 됐다 이게 과거형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이게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요번에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그 먼거 그 버핏 네. 해셔웨이 네. 거기 그쪽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너무 비싸다. 뭐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 그렇죠. 네. 뭐 IT 버블 때보다 더 심하다. 그 얘기 내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확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한 거 당장 오늘장부터. 불안하죠. 근데 그렇게 불안하신 분들은 사실 미국 시장이 뭐 좋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주식들만 우리가 아는 그 주식들만 올랐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애플, 구글. 나머지 미국에서도 개별주들은 별로 그렇게 재미없어요. 오를 때도 있지만 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대형주들만 사실 최근에 아마존도 사실 이제 재미없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테슬라도 사실 변동폭 되게 심해졌고 지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만 좀 흐름 되게 좋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미국에서도 리오프닝 주식들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장주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리 올리면 성장주들에 대한 부담 당연히 작용하는 거고 당연히 금리 올리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수요 늘어나고 거기다 리오프닝까지 붙여 있는 거기 때문에 화이자에서도 자기네들 3차 맞으면 괜찮을 거라는 표현도 썼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변동성 장세인 거죠. 주도주 또는 주도주의 교체라기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리밸런싱 구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거니까 주식을 하면서 안 불안한 거는 당연해요. 당연해요. 항상 불안하죠. 항상 불안하죠. 오르면 오른 대로 불안하고 내리면 내린 대로 불안해요. 그건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이상 또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근데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면 지금 얘기는 다음 주 정도는 그냥 계좌에 내가 주식을 들고 있어도 적극적으로 매매할 이유는 없고 그냥 없죠. 들고 가만히 그냥 있어도 된다. 지나가도 된다. 아니면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하는 가격에 받쳐놓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체결된 변동성 나와서 체결되면 땡큐.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SK 바이오팜 이거 지금 팔아야 돼요? 아니면 이거 왜 조금이라도 팔까요? 수익 났을 때 왜냐면 요즘은 반등했을 때 안 팔면은 다시 되돌림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목표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단기 신고가도 나왔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4주 신고가거든요. 4주. 바이오팜이? 네, 바이오팜이요. 여기 이제 한 달 동안의 신고가잖아요. 여기를 뚫어냈잖아요. 더군다나 거래량까지 터트리면서. 그러면 이제 바닥은 확실히 한 번 더 잡은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여기겠죠, 여기. 11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저항선. 11만, 네, 저항선 여기. 거기 가면 자연스럽게 한번 파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헤딩을 했을 때 그때 제약바이오 섹터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죠. 좋으면 그냥 밀어붙일 거고요. 그러면 그냥 강하게 뚫어버리면 들고 가고. 그냥 들고 가는 거죠. 근데 경험상 앞서 모든 차트를 다 돌려보시면 장기 저항의 첫 번째 맞는 장기 저항은 한 번에 돌파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뚫더라도 이렇게 내려와서 지지를 한 번 더 받고 가는 게 정상이에요. 두 개가 또 몰려 있으니. 그렇죠. 네. 여기서 급반등이 나오려면 뭔가 재료가 큰 게 나와야 돼요. 갑자기 뭐 미국에서 엑스커플이 처방 횟수가 급격하게 늘었다던가 뭐 그런 부분들 또는 바이오팜이 하고 있는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이 뭔가 터진다거나 긍정적으로 터진다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에서는 사실 예상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그 SK 바이오팜하고 엎치락 뒤치락 셀트리온. 경쟁을 했던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은 흐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셀트리온은 좀 약간 근데 나올 것도 이제 없잖아요. 뭐 치료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그것도 다 나왔고 호재도. 셀트리온 저도 공부를 좀 해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때 이거 치료제 나오면 승인 나오면서 한번 대량거래 나오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전 바닥 확인은 했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사실 셀트리온 이제 수급하고 차트만 놓고 말씀드렸던 거라 기존에 있던 뭐 레키로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다거나 뭐 긍정적 소식은 더 나올 수는 있죠. 당연히 어디 계약이나 어디 수출한다거나 그런 계약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거래량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잡히긴 잡혔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기간 조정이 하고 나오느냐 아니면 아직도 이게 장기 평선들이 머리 위에 있거든요. 여기를 뚫어주려면 시간 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코스닥이 조금 더 세게 가려면 헬스케어가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요. 근데 헬스케어가 셀트리온보다 움직임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네, 비슷하게 움직이죠. 네, 움직이면 좀 안 좋아도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원래 저는 이게 코스닥의 수급을 보면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있었어요. 네. 원래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라가 반도체 좀 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2차전지 주식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그 2차전지 주식들이 크면서 오늘 코스닥 좀 안 좋았던 게 2차전지 섹터들이 좀 많이 밀리면서 지수 끌어내렸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2차전지 섹터가 들어왔어요. 거기다 게임까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을 편으로 보면 제약바이오랑 반도체랑 같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하고 게임하고 성장성 높은 애들이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근데 2차전지나 게임이 과연 단박에 죽을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반도체나 제약바이오가 영원히 질 거냐? 또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어서 시기가 많이 지났어요. 이제 충분히 반등도 가능하고 앞으로 코스닥은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워낙 바이오주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 답답해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야 또 잘 골랐을 때 또 재미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오늘 초부터 물리신 분들일 거라고요. 그죠? 대부분. 네. 하여튼 이런 거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잘 대응하시기를 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가 있나요 또?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어디 진짜 그 지난번처럼 16강전 그거 한번 하죠. 그 뭐지? 내년도 네. 1월 달에 티오를 예상이니까. 그거 16개를 가지고 또 16개는 너무 많은 것 같고 저를 괴롭히시려고 우리 10개 정도로 줄여서 알겠습니다. 10개 그건 한번 작가님이 얘기해서 예상해 볼게요. 네, 그래요. 자,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거잖아요. 산타렐리. 네. 근데 사실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산타렐리는 없어진 지 사실 꽤 됐어요. 그렇지. 미국에만 있고. 근데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산타렐리가 될 수도 있고 요 니은자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사탄?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사탄렐리. 네. 정말 12월 달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그 수익률, 초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월 달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고 좀 짧게 끊어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느냐, 이제 이렇게 만드느냐는 뭐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이 사탄을 좀 조금만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끝내죠. 좋은 걸로 끝내죠. 네, 이렇게 하고 끝내죠. 사탄을 보면서 끝나면 안 네. 되지. 그래서 뭐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면서 좋은 종목 말씀드리고 출연한자 하신 분들은 다 주식에는 다 진심이신 분들 나오니까 투자 아이디어 많이 얻으셔서 산타렐리 지수는 산타렐리가 안 되더라도 계좌에는 산타렐리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네. 적극적으로 공부해 오실 알겠습니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